반갑습니다. 조회수보다 수익률을 중시하는 돈샘 정현두입니다. 자, 지난 질문은 이제 하늘로 가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테슬라가 잘못되면 시장이 잘못될까에 대한 고민이었다면, 그래도 시장을 이제 영향이 더 큰 거는 그래도 뭐라 해도 연준이겠죠. 연준의 변심. 아직도 사실은 뭐 저는 이제 그 연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강의를 하잖아요. 그랬는데 연준이 말은 저래도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른다는 의심을 아직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의심을 하셔야지. 근데 많이들 하시는데 그걸 한번 더 짚어보자. 그 사이에 진짜 연준이 지금 밑장을 빼려고 눈치를 보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코로나 이전에 뭐 코로나 충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이전에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2018년에 두 번 있었습니다. 2018년 1월 그리고 2018년 10월 뭐 이런 그때였는데, 둘 다 공통적인 원인이었죠. 금리가 우리가 이 정도 생각했던 범위를 높여서 이 정도, 즉 레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우려감이 생기면 증시는 빠집니다. 당연하죠. 채권과 그 주식을 비교를 했을 때 채권은 픽스드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된 거예요. 그냥 오늘 사면 10년물을 5%짜리 1년에 5%짜리를 오늘 사면 10년 동안 5%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는 겁니다. 그럼 못 받으면 그게 부도지 뭐. 부도가 나지 않으면 그냥 딱 따박따박 꽂히는 거니까 안정적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매력인 거죠. 그래서 주식으로 3% 먹은 거하고 채권으로 3% 먹는 거하고는 다르죠. 주식은 뭐 1년 동안 치고받고 결과적으로는 3%를 수익을 먹을 수도 있지만, 채권은 그냥 3%짜리 넣어놓으면 3%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편하고 안전한 게 3%를 먹을 수 있는 주가는 그래도 한 8%는 먹어야 좀 이렇게 좀 할 의지를 느끼지 않겠어요? 뭐 그런 게 어려운 말로 뭐 요구 수익 뭐 블라블라가 있는데, 아무튼 똑같이 할 수는 없지. 근데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이만큼, 그리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은 이제 4%짜리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5%짜리를 10년짜리 하면 5%씩 계속 받는데, 그건 이제 그 정해진 거고, 그거 외에도 이자 받는 거 외에도 채권도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10년물이라고 해서 뭐 10년까지 다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뭐 대부분은 끝까지 들고 가는데 중간에 거래를 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아파트가 20층짜리가 있으면 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살려고 하는데 1층만 이제 거래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10억이었다가 12억이 되면 1층만 12억이 아니라 똑같은 아파트라고 그냥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나중에 되면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중에 팔았을 때 그 오른 만큼은 차익을 먹는데, 채권은 안전하니까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 0.1%라고 하더라도 워낙 큰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 수익도 괜찮았단 말이죠. 그러면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주식 입장에서는 굉장히 파이팅을 해줘야 이 매력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이 매력이 채권이 확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씨, 주식 좀 털고 채권 이렇게 되니까 주식은 축축 빠지는 건데, 그리고 10월 달은 지난 강의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연준 의장이 앞으로 더 올릴 것 같다. 2018년에 내부에 올렸는데 2019년에 또 올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허걱해서 이제 빠졌던 거. 물론 시장의 반응에 이제 연준도 허걱해서 그 이후로 2019년에는 보험적 금리 인하를 3번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장이 크게 빠지는 거는 뭐 비트코인이나 뭐 테슬라 이런 흐름이 아니라 채권의 레벨이 지금 채권 금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그래도 한 1.5 넘기기 위해서 1.7을 넘기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2에서 2.5%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구체적인 우려감이 생기면 중시는 쭉 한번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연준은 계속 봐야 되죠. 계속 봐야 되는데, 지난 강의까지 다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 된 걸 보면, 뭐 일단은 현재까지는 뭐 별로 변심한 거 없습니다. 뭐 보수특 총재가 한마디 하고 한 소리 들은 다음에 자기의 발언을 실수라고 하고, 그 외에는 다 기존의 연준의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태도를 강화하는 발언들만 나오고 있는데요. 로젠그린 보스턴 연준 총재가 있는데,
그냥 이번에 인터뷰를 보니까 인플레이션 리스크보다 고용시장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 인플레 걱정 무슨 인플레 걱정이에요. 그냥 실업률이라 걱정하세요. 이 얘기인 거죠. 고용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연준의 태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물가는 여전히 낮고 기저효과로 이번 여름에 좀 오르고 하겠지만 향후 1, 2년간 지속적으로 연간 2%를 달성할 거라고는 보진 않는다. 그러니까 물가가 우려할 만큼도 계속 오르지도 않을 것이고 오른다 하더라도 인플레보다는 고용시장 즉 디플레 걱정을 하셔라 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준의 마리델리 이사가 인플레가 두려워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지금 사실 이분의 멘토가 자넷 옐런 전 연준 의장이 그 전이 뭐였습니까? 부의장이었죠. 부의장 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연은에 있었거든요. 연은 총재였거든요. 그때 많이 해서 약간 옐런의 복심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거의 그 앞에 그 마리달리를 그 옐런으로 바꿔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도 웨비나에서 인플레 우려는 적고 대응책이 있다라고 딱 잘라버렸죠. 딱 잘라버렸고 현재 연준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다지는 파이팅을 다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느낌이고 물론 최근에 프로그램 몇 개가 철회가 되고 추가적인 정책을 안 내놓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추가 정책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추가적인 정책은 재정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 정책이 빡세게 나오고 있어요. 9천억 달러 합의했는데 플러스 1.9조를 또 한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또 한다요. 그런데 연준이 또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하던 거 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고 카드를 확보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뒤통수 칠 거라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고 마냥 넉넉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보기로 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재무장관이지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번에 또 CNBC에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인플레는 연준이 다룰 수 있는 리스크다. 그런데 고용의 리스크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리스크다. 라고 이제 발언. 이 정도면 이제 거의 거의 작심이죠. 요즘 연준 인물이거나 아니면 재무장관이거나 발언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그냥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도 얘기하는 게 1,500만 명이 월세를 못 내고 있고 2,400만 명의 성인과 1,200만 명의 어린 청소년들이 굶주리고 있다. 근데 지금 인플레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자시고 할 그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재무장관이니까 확장적 재무정책을 후퇴시킬 수 없다. 지금은 왕창 쓰는 위험이 안 쓰는 리스크보다 훨씬 작다. 돈을 지금 그러니까 지를 때 안 지르면 나중에 더 크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일단 연준 인사의 말만 들어서는 저렇게 가방끈 긴 그 학자들 머리 하얀 학자들 말만 듣고 있다가 뒤통수 우라지게 터진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그냥 시장 가격을 보시면 되는데 연준은 주로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단기 쪽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장기물은 물가나 인플레 그리고 혹은 이래 그 물가와 인플레 그리고 장기 성장률을 반영한다는 거 봤을 때 그러면 연준의 태도가 이 정도로 굳건하니까 단기 자금 시장은 미국은 지금 제로 금리지 하단이 제로고 상단이 0.25잖아요. 미국은 특이하게 이제 위아래로 해서 이 안에 다돌이를 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위쪽을 터치하는데 연준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그리고 연준의 의지가 너무 강력하니까 채권 트레이더들도 그리고 재정 정책이 저런 식으로 나오면 뭘로 발행을 하겠어요? 장기채로 발행을 할 거거든. 그러면 지금 채권을 사야 되는 채권 트레이더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질 장기채를 많이 살 필요가 없죠. 살려면 기왕이면 단기채로 가야지. 그래서 단기채는 심지어 하방을 뚫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현금은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30년물인데요. YTD입니다.
쫙 보면 꽤 많이 올랐죠. 꽤 많이 올랐는데,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많이 지금 많이 기울기가 높아졌다. 이 말인즉슨 장단기 금리차가 커진다는 것은 인플레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하이퍼만 아니면 기업 이익으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성장률을 자극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것들이 최고 좋은 게 은행이 가장 좋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 은행주도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융, 에너지 뭐 이런 관련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긴급한 상황에서 자금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재무부가 발행을 할 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할 때 보통 이제 T-빌이라고 해요. 이거는 단기채를 얘기하고, 중장기채는 뭐 T-노트, T-본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작년에는 워낙 급하게 하다 보니까 T-빌을 단기채로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재무부에서도 채권이 뭐 단기물, 중기물, 장기물 쌓아놓으면 평균 만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단기로 쏠리거나 너무 장기로 쏠리지 않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럼 작년에 단기채를 많이 쐈으면 많이 발행을 했으면 이번에는 장기채를 많이 발행을 해야지. 근데 뭐 장기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말은 채권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은 더 단기 쪽으로 몰리고, 장기는 수급이 얕아진 상황에서 공급 우려가 높아지니까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경기 우려 이런 것도 있지만 수급적 요인도 꽤 있다. 근데 그 수급도 사실 그런 수급이 만들어진 거는 어차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응이니까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이제 그 미리 선반영한다는 건데, 채권도 사실 선반영을 많이 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3,100에서 공방을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좋아진 건 미리 다 이제 그 반영을 해서 2달 만에 1,000포인트 쫙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더 좋아질 3,100에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이 정도 좋을 줄 알았는데 더 좋아져야지. 그렇죠? 이 정도 좋을 것까지 미리 다 이제 녹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사회 경제가 좋아지고 재정 정책 때문에 발행도 많아질 거니까 미리 좀 땡겨서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속도가 계속 유지가 될까? 그건 봐야 한다. 그건 좀 봐야 알겠다. 뭐 물론 뭐 재정 정책이 미치듯이 계속 나온다면 더 있겠지만, 뭐 그건 의회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시장은 특히나 앞으로 기대를 많이 반영을 하는데, 그러면 채권 시장도 반영을 하면 채권 시장에서는 인플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되는데, 그 주식 시장은 또 나름대로의 선반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둘이 거의 비슷해서 기대 인플레하고 주식 지수가 거의 동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지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7년 내 최고치가 나와 있는 상태고, 이게 지금 주식 시장을 받치고 있는 느낌인 거라는 거죠. 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연준의 변심이 오늘의 주제라면, 연준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일단은 연준이 나름대로 스텝을 밟아놨습니다. 가장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이겠죠. 근데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뭘 하겠습니까? 금리 인상 가이던스를 주겠죠. 언제쯤 올릴 것 같다.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의 규모를 줄이는 거죠. 그러면 테이퍼링 이전에는 또 뭐라 할수 있어요? 테이퍼링은 좀 예고를 하는 거죠. 가이던스를 주는 거지. 이제 1,200억 달러씩 하는 거 한 달에 뭐 얼마씩 좀 줄여서 가야겠다. 언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이게 가이던스를 주는 거고.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게 뭐 내년 초반에 테이퍼링 뭐 언급이 좀 나오고, 내년 연말에 테이퍼링이 들어가고, 뭐 2024년쯤 되면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정도 경기 회복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건 다 알겠다 이거예요. 그 전은 뭐가 있을까?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지금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명목금리에서 인플레를
그러니까 명목금리, 우리 뭐 미국 채권금리 1.3%를 찍었습니다. 이건 명목금리거든요. 근데 여기다 뭐를 빼요? 물가가 예를 들어 2%다. 그러면 기대 인플레가 2%라면 빼면 실질 금리는 뭡니까? 0.7%, 마이너스 0.7%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연준은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 1% 정도로 맞춰가지고 맞춘 상태에서 금리를 조금 끌어올려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우호적인 자산시장의 우호적인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니까. 그런데 명목금리는 단기물이 제로니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너무 평평하지 않게 어느 정도 기울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예전에는 통화정책으로 끌어내니까 자꾸 이게 평평해지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잘 안 해서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가 잘 안 되고 월 스트리트만 잘 됐다 이거야. 이게 저금리가 자산시장에만 좋았다 이거야.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08년에는 자산시장이 이제 붕괴된 거잖아요. 서브프라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난 거잖아요. 그 때문에 그냥 작살이 난 건데, 그때 버냉키 의장의 해법은 자산시장이 붕괴가 됐고, 특히 이제 부동산이 진앙지였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실업자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나 시트콤 이런 거 보면 이제 중개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미국의 서비스업 중에서도 우리나라도 공인중개사가 그 편의점보다 많은 거 아시죠? 단일 업종 중에서 공인중개사 제일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보면 편의점은 5개 있는데, 저희 아파트도 그래요. 편의점 5개 있는데, 단지에 거기 뭐 부동산 10몇 개 되는 것 같아. 근데 옆 단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고용 창출효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박살난 주택 가격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금리를 좀 끌어 낮춰줘야죠. 부동산은 이제 금리하고 굉장히 연관관계가 높으니까. 그러려면 이제 장기 금리를 끌어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건, 예전에는 연준이 돈을 찍어서 일반 시중은행은 줄 때 단기채, 특히 7일짜리, 미국이 7일 안에 망할 위험만 안고 준 거죠. 화폐의 신용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확대한 거, 신경물도 살 수 있고, 심지어 이제 MBS니까 부동산 채권을 이제 살 수 있는. 미국은 이제 그 은행들이 뭐 상업은행, IB,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나 뭐 JP모건 같은,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게 우리나라 그냥 일반 뭐 농협, 국민은행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제 IB라고 하고, 그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은행 자주 가는 은행 문턱을 크게 넣을 때가 그때 집 대출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모기지라고 하는데, 모기지는 페니메, 프리메 등 한 3개 업체가 다 있는데, 금융위기 때 이 3개 민간업체가 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다 국유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MBS는 이제 모기지 채권인데, 모기지를 만지는 은행들이 국유화가 됐으니까 이게 국채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거를 연준이 사게 된 겁니다. 이게 버냉키가 한 거죠. 이걸 가지고 의회 불려가서 쌍욕도 먹고 하긴 했는데, 물론 뭐 그때 공화당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화폐 가치 타락한다고 이제 통화론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엔 민간은행인데 지금 LH, FH가 돼 있어요. 그럼 국공채 아닙니까? 그럼 살 수 있잖아. 우리 그 국공채는 살 수 있다고 연준법이 돼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건 맞나 보네. 이렇게 돼서 이제 연준의 어떻게 보면 저변을 확대하는 사람이 이제 버냉키인데요. 자, 그렇게 돼서,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다 모기지 관련이 민간은행이 아니고 다 국유은행이니까 팬데믹 때문에 지금 몇 달 연체에도 봐줄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은행이 이제 대출해 줬으니까 은행 보고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뭐라 하긴 하죠. 그래서 은행주가 쩔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하고는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미국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이 꺼졌기 때문에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춰야 되고, 미국은 회사채 시장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그냥 회사채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직조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은행들이 아직 서브프라임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아무리 연준에서 금리를 싸게 해준다고 나 안 빌려줄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회사채 시장의 기준금리가 되는 장기채를 끌어내리면 뭐 그냥
큰 기업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8% 정도로 자금 조달하다가 2%로 조달할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그냥 정부가 보조금을 준 거나 똑같은 게 되니까 고용이 지켜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니까 장기채를 내리는 게 양적 완화의 목표다 보니까 장기, 단기 금리가 비슷해지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의 차이만큼이 마진인데, 단기로 빌려가지고 우리한테 장기로 빌려주니까 그만큼이 예대 마진인 건데, 마진이 없으니 더 긴축으로 하는 거죠. 아니 이거 잘못 빌려줬다 망하면 다 뒤지는 거니까 막 이것저것 서류 요구하고 담보 내놔라고 하는데, 근데 마진이 확 커지면 막말로 몇 명 떼어도 우리 그 무슨 대부 업체들 뭐 바로바로 300 하잖아요. 왜 300이겠습니까? 300만 원 정도는 막말로 떼어도 큰 돈도 아닌데 300만 원 정도는 잘 안 떼먹더라는 거죠. 한 1000만 되면 LI 배째 이렇게 되는데 300은 신분자 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갚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매직 넘버라는 거죠. 매직 넘버. 요걸 넘어가면 배째라가 늘어나고, 요걸 줄어들면 이제 남는 이자가 먹는 이자가 줄어드니까 어디가 제일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300만 원. 그래서 카카오도 대학생한테 300만 원 쿨하게 빌려주는 거. 그래서 2017년 그때 다 라이언한테 300만 원 빌려갖고 코인 넣었다가 작살나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대부 업체들 빅데이터들을 이제 은행들이 쉽게 쓰는 거 아닌가, 저작권 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누워버리고 유럽은 특히나 더 심하고 이제 아예 내려가 버리니까요. 은행들이 작살이 났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심장 역할을 하는 은행이 답이 없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지금 유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러지는 말고 이렇게 했더니 일단 경제는 돌아왔어요. 일단은 뭐 부동산도 저가도 뭐 다 돌아왔고 어떻게든 뭐 세월이 좀 지나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좀 올려서 버티는 이 정도까지 왔는데, 문제는 극심한 양극화를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큐파이 월스트리트가 나오고, 왜 저금리의 효과가 골고루 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자산 시장은 완전 좋고 실물 시장은 찔끔 좋은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더러워 못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예전처럼 장기금리를 그냥 쭉쭉 양적완화로 내리면 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니까 그러지 말고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자. 예전에는 명목금리 그 자체를 끌어내렸잖아요. 직매입을 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금리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가습기하고 제습기를 같이 돌리는 겁니다. 뭐하러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다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재정정책이 가습기를 막 뿌립니다. 인플레이션을 막 뿌려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올라온다는 게 채권 금리 올라간다. 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럴 때 여기 있다서 여기 쑥 올라가면 한 요 정도는, 절반 정도는 연준이 이제 땡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 금리가 장기 금리가 2% 올라갔다고 쳤을 때 기대 인플레를 3%까지 끌어올려주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1%가 되니까, 요거 이해되죠? 이게 실질 금리, 리얼 금리예요, 리얼 금리. 그러니까 낮춘 거나 효과는 비슷한데 형태는 어때요? 명목 금리가 올라가는 있으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은행들이 숨통이 트이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경제 주체나 이런 것들이 장단기 금리차에 설계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울기를 받쳐주면 거기에 맞춰서 돌아가게 되니까 경제가 어떻게든 돌아가는데, 지금까지 연준은 인플레를 그냥 하이퍼 인플레 말고 이 적당한 인플레를 일으키는 것들이 좀 힘들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는 연준은 이제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입장이었고, 근데 이 작전을 하려면 정부가 재정정책을 써서 인플레를, 그러니까 그거예요.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춘다니까 대출해서 뭘 사세요 이거잖아요. 약간 간접적이죠. 안 하면 그만이죠. 근데 재정정책은 여기 도로 깔고 그냥 지원금 찔러주고 뭐 공항 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돈을 주머니에다 찔러주는 거잖아요. 그럼 인플레가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지. 꼭 그게 하이퍼 인플레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강제로 끌어올려주면 연준이 그 실질 금리만 끌어내려서 이걸 맞추는, 겉보기에는 기울기가 있고. 그래서 연준은 어떻게 보면 이거 약간 업그레이드 한 거죠. 업그레이드. 버냉키가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서 세계를 디플레에서 구했다 하면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더 높아진 디플레 위험을 자넷 옐런 의장이 이제 설계했고 이제 작전이 들어가고 있는 게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갑자기 옆으로 좀 세가지고 조금 이렇게 길어졌는데 이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안 되시면 이게 톡방에 말씀을 주시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대 인플레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일단 재정 정책이 세게 들어가야 저런 식으로 정부가 적자 발행을 해서 빚을 내 가지고 돈을 뿌리니까 인플레가 올라오겠군. 요거까지는 정부의 역할, 연준도 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 채권 중에는 물가채 팁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뭐 채권도 참 종류가 여러 개인데 그 옵션이 붙어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가채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연 1%의 확정 이자를 주고 근데 거의 플러스로 그 해 소비자 물가 지수 뭐 CPI가 뭐 예를 들어 2% 나오면 2%를 더 주는 뭐 이런 식인 건데 개인이 투자를 했을 때 참 매력적인 게 뭐냐면 1%는 원래 이자고 3%를 이제 그 물가 상승 때문에 받았다 치면 이 3%는 이자가 세금이 없습니다. 이건 뭐 투자라고 보는 거죠.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1% 찍혀 있던 거기만 이제 또 세금이 나가니까 그것도 유리하거든요. 근데 개인이 뭐 이거 채권 매입해가지고 뭐 물론 ETF 하고 하긴 하는데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차라리 이 정도가 되면 물가가 올랐을 때 금융, 에너지, 뭐 정유화학 이런 쪽으로 이렇게 관련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이거 채권 직접 사가지고는 웬만한 시대 갖고는 의미는 크게 없어요. 근데 알고는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가채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채를 왜 사요? 물가가 앞으로 오를 것 같으면 지금 기본 이자는 깔아주는 거고 플러스 알파가 늘어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채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연준이 물가채를 왕창 사면 물가채가 올라가니까 우와 저 물가채 올라가는 것 봐.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건가 봐. 라는 그러니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니 행복해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그냥 터무니없게 웃는 게 아니고 재정정책을 한다니까 그것도 세게 한다니까 야 그러면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마중물을 뿌리는 거지. 이제 기대 인플레가 높아질 거야 라고. 그러니까 연준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목금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1.3% 정도 와 있는 거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요걸 보는데 이거를 봤을 때 그러면 실질 물가를 어떻게 맞출 건데 이거잖아요. 기대 인플레를 이제 자꾸 흔드는 거잖아요. 근데 기대 인플레를 자꾸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물가채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왕창 사가지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초록색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채권을 이제 사서 돈을 뿌리잖아요. 그게 양적 완화인데 그 대상이 물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거의 안 샀다는 거잖아요. 2013년부터 오히려 비중이 줄고 있었어요. 비중이 뭐 거의 8% 뭐 될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뭐 한 20% 정도로 쫙 올라갑니다. 3월부터 이때부터 연준이 지금까지의 통화 정책에서 좀 바꿔서 인플레를 유도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인플레라고 하면 전부 다 하이퍼 인플레이션만 생각하시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인플레를 유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 가지고 이제 좀 쥐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정정책에 같이 가야 되니까 끊임없이 협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연준이 태도를 바꾸고 이제 수도꼭지를 다시 잠그려고 하려면 이것부터 줄일 거다. 이거를 줄이고 그러면 실질금리가 찔끔찔끔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고 테이퍼링이 실시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 들어가겠죠. 물론 이렇게 된다고 다 망하는 거냐? 그건 모릅니다.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는 R의 개념, 레이트, 이자의 개념인 것이고 연준이 이걸 줄이고 뭘 하는 이유가 강력한 성장 때문이라면 해볼만 하다는 거죠. 금리 1% 올라가도 성장이 3%씩 나와주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니까 연준은 일단은
액션은 이렇게 취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그때마다 스텝별로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좀 늘리든지 뭔가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그때는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현재까지는 뭐 전망은 좋은데요. 그때 가서 그리고 요즘 좀 움직이면 또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그때 그래서 우리가 팁스 비중이 줄어들 때부터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받을 때부터 조금 더 경계감을 가져가야 되겠다. 요거 어디서 봅니까? 하면 저 멤버십에서 봅니다. 아니면 카톡방에 뭐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참 연준의 의장이 작심 발언이 또 나와가지고 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우려는 뭐냐? 경기가 좋아져서 연준이 더 이상 유동성을 공급할 이유도 못 느끼고 오히려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느껴서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지? 오히려 백신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거 아니야? 주식 시장에는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파월 의장이 세게 얘기합니다. 백신의 전개가 연준의 행동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백신이 잘 보급되고 접종돼서 집단 면역을 거의 웬만한 OECD 국가들이 다 이룬 후라도 그것만으로 연준이 힘을 빼진 않겠다는 거죠. 연준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충분한 고용입니다. 최소 4% 이내의 실업률. 적어도 3.5%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굉장히 좀 힘들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일단 연준의 말은 현재는 믿어주자. 현재까지는 믿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의심보다는 오히려 그거 부작용까지 뭐 마이너스까지 막 나오고 한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연준이 말은 잘 안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대 인플레를 끌어올리고 있는 팁스 비중도 예전처럼 빠르게 늘진 않지만 그렇다고 줄이고 있지도 않다. 이게 방향을 바꾸면 그때 한번 고민해보자 는 거고 또 추가적인 얘기는 뭐 톡방에 질문 주시면 또 오늘 강의 때 준비를 했다가 까먹은 게 있으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질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